지금은 전혀 탈북이 안 됩니다. 2중, 3중으로 감시망을 쳤고요. 북한을 떠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근데 북한을 떠날 수는 있어요. 돈 주면은. 국경경비대라고 해서 근무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은 나올 수는 있는데 중국에서 못 옵니다. 중국이 지금 안면 시스템을 다 했잖아요. 탈북자 바로 발견이 되는 거죠. 지금 안면 그 기술 때문에 이게 얼굴 인증이 안 되면 기차도 못 한대요. 중국 횡단을 오토바이로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너무 넓으니까 오다가 자고 해야 되잖아요. 텐트 가지고 오면서. 근데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탈북과 정착 그리고 그 이후 삶까지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 그리고 최근에 겪으신 일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은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은주라고 하고요. 성전길 TV에 나오게 돼서 매우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온 지는 17년 됐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오지 누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면 그쪽에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대표님이 고향이 아오지라고 네,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북한의 아오지 탄광은 또 어떤 의미고 대표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아오지 탄광은 말 그대로 탄광이죠. 네, 북한은 그 북쪽에 그런 탄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오지 탄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탄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오지 탄광은 좀 규모가 있는 탄광이었고요. 주로 1950년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혁명화라고 해서 당의 반기를 들었다든지 조금 잘못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강제 노역을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면은 평생 있는 건 아니에요. 평생 있지는 않고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뭐 정신 수양 같은 걸 받는 곳이죠. 그래서 석탄을 캐면서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제가 그쪽에서 왜 태어났냐면은 할아버지 두 분 다 남한 출신이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6.25 전쟁 이후에 그쪽으로 정착이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쪽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분은 이제 남한에서 사시다가 위로 올라가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었죠. 6.25 전쟁 당시에 두 분 다 아마 군 입대해야 될 나이였으니까 군에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할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오지 탄광에 왔다는 자체가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불량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오기 전엔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아주 솔직히 다 털어놓고 말하는 부모는 없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남한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건 알고 있었지만 왜 여기에 왔는지 이건 저는 몰랐던 것 같고 뭐 부모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듣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만약 들었다고 해도 저한테는 비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아오지 탄광 하면은 이제 남한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실제로 이제 북한 국가대표들이 약간 운동했을 때 네. 실수를 하면은 뭐 아오지 탄광에 간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인가요? 네, 그럼요. 실제로 그 국가대표팀이 가서 졌을 경우에 온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90년대 이전에 그랬고요. 네, 90년대 이후에는 아오지 탄광이 운영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고난해인군 시기가 올 때는 북한 전역이 다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안 왔지만 그 전에는 왔었대요. 그래서 뭐 유명한 축구 감독도 왔었고요. 그리고 뭐 탁구 선수 이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일을 하면은 그
북한에서도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아오지 지역이 지금은 경훈군이라고 불리는데요. 아오지 지역이 전국체전에 가게 되면은 입상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내게 해준 게 그런 혁명하러 오신 뭐 감독님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전해주셔서 들었었어요. 네. 그럼 아오지 탄광이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갱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석탄을 캐려면 그럼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지하 막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지하로 내려가면은 지하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지하수를 펌프로 퍼내야지만 석탄 캐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도 없고 펌프도 고장이 났겠죠. 그러니까 지하 갱도는 아예 못 쓰고요. 노천갱이라고 해서 바로 산처럼 생긴 데가 석탄을 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 얼마나 석탄이 많으냐면은 그 아오지 지역이 저희 사는 동네에 이렇게 논밭이 있거든요. 그걸 50cm만 파면 석탄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오지라는 뜻이 오지 말라 뭐 이런 나쁜 뜻도 있지만 여진족 말이라고 해요. 여진족 말로 불 붙는 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살았던 아주 옛날부터 여기는 그 석탄이 있은 지역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이제 직접 북한 생활상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럼 한국인들이 약간 충격을 받을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충격받을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굶어 죽는다는 사실에는 충격을 받으시겠죠, 대부분이. 근데 처음에 제가 와서 이런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북한에서 굶어 죽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상처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길에서 그 죽은 사람을 매일 본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도 죽어서 시신으로 나가는 거 봤고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사람인데 그 질문을 한다는 건 믿지 못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나만이 북한에 뭐 모든 걸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아픔은 알고 있을 거라는 좀 예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놀랬죠. 남한 분들이 놀란 것보다는 그렇게 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랑 대화하면서 좀 놀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국 사람도 쓰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너 그 단어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저는 북한에서는 머리 아프다를 안 하고 골 아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경상도가 골 아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경북 영양 출신이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와서 아마 저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골 아프다 이런 간단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도 동일한 한민족이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남한 분들이 저희 보고야 뭐 그렇게 놀라겠어요. 저희는 여기가 다 놀랍죠. 그냥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놀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놀라셨을까요?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놀랍죠. 저는 엘리베이터가 제가 집에 5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놈의 엘리베이터는 5층에 안 서는 거예요. 계속 4층에만 서. 아니면 6층까지 가야 돼. 그래서 6층에서 내려서 한 층 내려오거나 4층에서 내려서 한 층 올라가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짝수층, 홀수층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나는 5층에 전혀 안 서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러는 거 5층에 가는 엘리베이터 있다고. 그래갖고 그때 놀랐죠. 5층에 가는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는 거야. 그런 것도 놀랬던 것 같고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는 저에게 은행에서 엄청 멋진 카드를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북한에서는 아예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뭐 카드를 발급받은 적도 있고요. 또 언제든 돈만 가지면은 뭐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놀랍죠.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제철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만 먹어야지 겨울에 뭐
딸기를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가능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아이가 넷인데요. 아들 셋에 딸 하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 둘을 학교 보내면서 물론 북한에서도 학교 가는데 돈을 내지는 않았어요. 예, 무료긴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밥을 준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북한은 도시락을 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밥은 주는 데가 없었는데 여기는 어디 가나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다. 왜냐면 부지런만 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예, 나가서 다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구나 무상 치료, 무상 교육을 받는 무상이 당연한 국가인 북한에서 온 저에게는 나만이 오히려 사회주의의 완성체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다 있고 자기가 뭐 원하면은 정부가 나 돈 없는데 돈 주세요라고 신청하면은 그 수급비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쌀이 없어요 이러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팀이 쌀도 갖다 주고 김치철이 되면은 김치도 갖다 줘요. 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다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누가 돈 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썩고병든 자본주의라고 뭐든 돈으로 다 해결하는 곳이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오니까 무료로 주는 것들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네, 탈북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탈북을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탈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탈북자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채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준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만에 탈북한 여자 막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원래 탈북을 하려면은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또 중국에서 누군가는 보호해줘야 되는 브로커가 있어야 되고 브로커를 만나면은 그 브로커가 나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탈북을 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만강가 이렇게 했다가 저기 가야지 하고 5분 만에 내려갔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너 대책이 없구나 그러면은 그래 나 대책 없어. 대책이 있으면 여기 못 왔죠. 대책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요 탈북 가정을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혹시 여기 성전기 TV 분들도 내가 가다 죽을 수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보시는 분들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또 잡히게 되면은 북한으로 돌아오면서 진짜 운 나쁘면 사형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알고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가정을 실행에 옮긴 자들이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아무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5분 안에 결심을 하고 저기 불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의 불. 그 불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 쪽에서 그 중국을 봤을 때요. 제가 볼 때는 한눈에 보이거든요. 한눈에 보이는 거리니까 뭐 1km? 멀어야 2km?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북한 쪽에 한 1km, 2km 반경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한 3, 4km 이상의 반경 안에서 제가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거리가 제가 생각했던 5, 6km는 돼요. 그럼 5, 6km를 수영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요. 수영은 아니에요. 수영하는 강은 네. 뭐 많이 잡아서 500m, 네. 적게 잡으면 300m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제 채널에 그 탈북 풀 스토리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이제는 딴지 거는 분도 꽤 계세요. 네, 근데 유명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지금 얘기한 탈북 루트는 UDT 대원도 하기 힘든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강폭 300m에 그 강 깊이 있잖아요. 수심이 7m 되는 곳을 내가 넘은 거예요.
원래 수영을 좀 할 줄 아니요, 수영을 전혀 배운 적이 네. 없어요. 뭐 아오지에 어디 수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수영을 전혀 배우지 않고 이제 넘어온 케이스인데, 네. 그러니까 물에 그 방파제 있잖아요, 강둑 네. 거기에 딱 올라섰다가 군인들이 거기를 순찰하는 거 보고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몸을 딱 던졌는데 던지는 순간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네. 막 급류에 휩쓸린 거예요. 휩쓸리니까 아, 나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근데 순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옷을 벗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물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 뭔가 계속 네. 가라앉는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는 물에 들어가도 이게 발이 땅에 닿아야지만 걸어 다니는 물까지만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수영을 못 하니까. 근데 이거는 강바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 떠다니는 거. 그래서 막 휩쓸려 내려가면서 생각을 했죠. 아, 여기서 죽어서 저기 다리 밑에 그물을 쳐놨대요. 그러니까 시신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 걸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걸리느니 내가 죽어도 중국 쪽에 건너가서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수영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뜨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 했겠죠. 뭐 손도 휘젓고 발도 휘젓고 막 했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방향이 거슬리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나서 땅이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 중간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강 중간을 넘고 다시 중국 쪽으로 갔죠. 근데 중국 쪽에 도착을 하면은 보통의 분들은 브로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다 해내야 됐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집에서는 들어갔는데 차마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신혼부부가 자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밤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 너무 그 단잠에 빠진 두 부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집으로 갔죠. 그래서 그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저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조선족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저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중국인 노부부니까.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하는 거지. 뭐 이 밤중에 옷도 다 벗고 팬티와 브래지 바람에 온 몸에 상처 투성이로 흙탕물을 머금고 들어온 아이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분명히 북한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조선족 아저씨를 데려다가 막 대화를 하는데 조선족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 너 여기서 있으면은 공안에 잡힐 거래요. 중국 공안에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멀리 피신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떠났죠. 산속에서 2일을 보냈어요. 근데 2일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3일이 됐잖아요. 3일째 되는 날이 됐는데 아, 여자다 보니까 생리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생리가 왔는데 그 받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산에서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다리로 흘러내려서 막 젖고 마르고를 반복하니까 이제 파리떼가 막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 되면 막 매달리니까 냄새가 나고 막 하니까 매달렸겠죠. 그때 19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생각을 한 거죠. 아, 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왜냐면은 매일 죽는 사람을 봐서 두렵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산속에서 죽는다면 내가 강을 넘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용기 있게 나가야겠다. 그래서 길로 나갔어요. 그냥 공안에 잡히든 어찌든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아무 차나 오는 거 막 세웠어요. 막 손을 막 흔드니까 지금 내 상태는 온 얼굴, 팔, 다리 다 긁혔어요. 그래서 막 그 긁힌 흔적이 잔뜩하고 다리에는 피를 흘려서 지금 이 바지 다 젖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차를 딱 세웠는데 중국인 남자 2명이 타고 있는 차였어요. 근데 세워서 탔죠. 탔는데 뭐라고 묻더라고.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중국어로 묻는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그 이후로 둘이 한마디도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춘이라는 그 경신진이라는 딱 입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신진이라는 곳이에요. 작은 마을이었고 거기서 훈춘 시내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제 기억에는 2시간으로 느껴졌는데 거리상 그렇게 될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주 오래 달렸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달린 것 같고, 그래서 다 왔다고 세워서 내려서 보니까 그게 훈춘 시내였어요. 훈춘 시내여서 이렇게 한글로 된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는 살았다. 왜냐면은 한국말 해도 되잖아요. 북한말을 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마트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처스 이렇게 쓰거든요. 중국어로 처스라고 쓰는데 상점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조선족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옷을 내다 주고 음식 좀 먹으라고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3일을 굶고 먹으려니까요. 3일 못 굶어봤죠. 예. 3일 굶고 음식을 삼키려면은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저는 물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산에서 어디서 먹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3일 동안 이렇게 물도 못 먹고 기다렸다 이렇게 먹으려니까요. 여기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이 너무 따끔따끔해서 어떤 것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삼켜서 좀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불리 먹지는 못하고 맛있는 거 있지만 조금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보호해 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데려간 곳이 이제 어떤 중국인 집이었어요. 네. 중국인 집에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다 중국 말로 대화를 하니까 저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밖에는. 그래서 서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뭐 알았다고 하고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설명이 이 집에 그 45살 남자가 있대요. 택시 기사. 전 19살이었고, 근데 그분이 와이프를 찾고 있는데 그 북한 여자를 찾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그 초스 작은 소매점의 아주머니는 저를 팔러 간 거였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쨌든 낙방을 하고 다시 나와서 또 다른 데가 이렇게 중국 생활이 6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그렇게 중국 생활을 6년 동안 하는 동안 그럼 머무르는 데는 어디서 머무르셨을까요? 저는 중국 생활의 대부분을 영길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영길이 중국 조선족 자치수의 수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중국어를 몰라도 살 수 있어요. 네, 다 한국말을 하면은 뭐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족 분들이 조선족 말을 배워요. 왜냐면 거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동네여가지고 사실은 한국말만 해도 살 수 있었는데 벌써 그 중국어를 모른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 나라에 사는데 모른다는 거는. 그래서 탈북자들은 금방금방 발견이 되고요. 제일 많이 연길에서 잡힐 거예요. 가서. 왜냐면은 바로바로 색출하거든요. 그쪽에는. 근데 거기서 6년을 살았다는 거는 꽤 꽁꽁 숨어 산 거죠. 그래서 저는 7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7층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안에서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밖에 안 나갔어요. 잡히니까 나가면.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집 안에만 있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그냥 그 창밖을 그냥 내다보고 이런 거를 한 3개월 하니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막 포기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출산하고 제가 와서 20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19살에 와서 바로 아이를 낳았는데 20살이 돼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아이가 막 커가는 한 6, 7개월 됐었던 것 같아요. 돌은 안 지났을 것 같고 아이를 재워놓고 그 7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살에 와서 지금 1년을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임신해서 낳긴 했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년을 보내고 이제 2008년에 한국에 오게 되는데 오게 된 동기가 진짜 웃기게도 뭔가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게 됐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겠다고 생각한 거는 중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였어요. 바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브로커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왜 2008년에는
왔느냐? 그때는 갑자기 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있게 되는 해가 되니까 막 탈북자를 모두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앞 동네 탈북자도 잡혀갔대, 뒷 동네 탈북자도. 그러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진짜 결심을 하고, 그전에는 가야지 이랬었고,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돌된 아이를 데리고 태국 국경으로 가죠. 그래서 그때 라오스 감옥에서 잡혔고, 한 라오스 감옥에서 제가 한 달 정도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 감옥에 또 한 40일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8년 2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마지막인가 2월 며칠에 제가 떠났어요. 2월 1일인가 2일인가 아무튼 초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4월 8일에 들어왔어요. 두 달. 네, 2달 좀 더 걸렸죠. 그러니까 한 40일, 30일 해가지고 한 60일에서 70일 사이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다들 막 행운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제일 최장 기간으로 한국에 들어온 친구는요,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10년이 넘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내고 또 해외에서 보내고 이러면서 한국까지 오게, 그렇게 긴 사람이 있고요. 또 최단 입국은 막 3일 만에 온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6년 만에 온 거죠.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붙잡혀서 북송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가요? 네,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북송돼 가는 분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봤다면은 잡혀갔겠죠, 저도. 예, 그러니까 최대한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 적은 없는데,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언을 해줘요, 그 친구들이. 자, 2008년에 한국 오게 왔는데 2002년에 중국에 간 거잖아요. 근데 2002년에 2년인가 2003년에 갑자기 전염병이 터졌어요. 그때 무슨 신종플루인가 그거 왔었던지 아무튼 그랬거든요. 엄청, 그래서 중국도 봉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아무데도 못 가고, 근데 임신한 상태고, 그러고 있어서 이게 동네에서만 마시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동이 전혀 안 되니까. 그때 아니다, 신종플루가 아니고 메르스였나? 사스? 사스였던 것 같아. 예, 사스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튼 그래서 막 그 임신 중이었는데 2002년이었는데 2003년 초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막 돌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동네에 이렇게 앉아서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들이 막 뭐 장백산 얘기를 하는 거지. 조선족들이 대화를 하니까 나도 알아들으니까, 인삼부니까 뭐 조선족이겠지 하겠지, 그 탈북자인 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장백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내가 끼기 싶어서 꼈는데 백두산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 장백산이라고 하지 백두산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탈로 날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 탈북자인 거 알아버린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임산부를 신고하면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신고는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네 북한이 그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한국 전쟁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미국이 침략을 했다 그래요. 그 완전 그 역사에 대한 그런 뭐 역사, 나는 그 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개혁은 거짓말이라고 들었어요. 인지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솔방울을 던졌는데 수류탄이 되고 가랑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막 이런 거거든요. 믿으세요? 안 믿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위대성 교육이라고 해서 우상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전쟁을 미국을 침략자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러니까 19년을 그거 믿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러는 거, 북한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데 탈북자들을 계속 색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6년을 보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쵸. 제 인생에,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에 힘든 지점은 네. 오잖아요. 그래서 마술같이 지어줄 시기를 딱 한 곳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중국에는 6년을 지우고 싶어요. 네,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
인내를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좀 어느 순간에 가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는 꼭 잘 될 거야. 이것보다 훨씬 잘 될 테니까 지금 이겨내야 된다. 20살밖에 안 됐는데. 아, 그럼 지금도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시는 탈북민들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가요? 지금은 전혀 탈북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냐면은 2중, 3중으로 감시망을 쳤고요. 네. 그리고 북한을 떠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근데 북한을 떠날 수는 있어요. 돈 주면은. 국경경비대라고 해서 거기 그 근무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은 나올 수는 있는데 중국에서 못 옵니다. 중국이 지금 안면 시스템을 다 했잖아요. 네. 탈북자 바로 발견이 되는 거죠. 지금 안면 그 기술 때문에 그거 이게 얼굴 인증이 안 되면 뭐 기차도 못 한대요. 아, 진짜. 그럼 수많은 걸 이동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온 탈북자 얘기 듣고 저도 정말 충격받았는데요. 중국 횡단을 오토바이로 했어요. 그리고 네. 중국이 너무 넓으니까 오다가 자고 해야 되잖아요. 텐트 가지고 오면서. 그런 거 들으니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중국에 사시던 분들. 아, 원래 사시던 분들은 이제 신분을 만든 분도 있고 가짜로 사신 분도 있고 그리고 혹시 그런 거 없더라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피할 수 있는 루트를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에서 뭔가 적응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26살에 왔거든요. 만 25살이니까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뭐 이게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을 거치고 딱 나오면 6개월 동안은 수급비를 줘요. 기초생활 수급비로 지낼 수 있게 하거든요. 왜냐면 6개월 동안은 적응을 해라 이거죠.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생계비가 36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한 달에 36만 원인데 제 집에 월세가 14만 9,9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6만 원을 받아서 15만 원을 월세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월세만이고 관리비는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을 이제 관리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16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는 그 1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계비였어요. 근데 그 나올 때 이제 정착금을 주거든요. 정착금이라는 걸 주는데 일시불로 3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그 3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을 살면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1,000만 원 그때 9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900만 원 정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 아니다 600만 원을 받았네 두 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300만 원씩 두 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1,300만 원이 들어가요 보증금으로. 그래서 저희 그때 정착금이 1,900만 원이었어요 한 사람당. 근데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중국 조선족인데 이러는 거예요. 탈북자들이야. 정착금을 오면은 1억씩 받어 막 하면서 그래갖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나 탈북자인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나 그렇게 안 받았거든 막 이러고 싶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좀 잘못된 정보도 있는데 사실 1,9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탈북민이 와서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장기적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1,900만 원은 뭐 또 1,300만 원 또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빼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가지고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러 갔어요. 그 보니까 그때는 무슨 구인 광고 이런 거 벼룩시장 우리 때 많았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그 사기 거 같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가서 확인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돼요. 그 취직한다고 갔는데 구인 광고 보고 들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파리바게트예요. 구인 광고 딱 있어서 사장님 저 취직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들어간 거죠. 근데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조선족이에요 이러더라고. 왜냐면 말투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아니요 탈북자인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뭐라 답변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애매한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집에 가 있으면 연락 주겠대요. 그 집에 왔지. 왔는데 하루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그 가서 물어보기는 들어가서 물어보긴 쪽팔리니까 거기 있는 전화번호를 가져다 전화를 했어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안 오냐고. 그러니까 연락 기다리셨어요? 그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취직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후로 뭔가 일자리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런 막 그때 당시가 제가 나왔을 때 무슨 미녀 간첩 사건이라고 터졌어요. 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탈북자였는데 무슨 군 기밀을 빼내는 뭐 정훈 장교하고 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미용실에 갔는데 근데 전 또 그런 거 좀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조선족이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탈북자들이 대부분 조선족이냐고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네 하는 거예요. 조선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감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그때도 가가지고 막 지금 그 간첩 사건이 막 TV에 나왔어요. 근데 미용실에 가서 막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하는 게 말투가 이상하니까 조선족이냐고 이래서 아니요 북한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TV에 나오는 그년이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꽃뱀이니 뭐 그 무슨 말인지도 다 모르겠는데 그 가만히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취직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뭐 보호해주는 도우미가 한 5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그렇게 해주거든요. 신변보호관, 경찰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보호 담당관, 그다음에 교육보호 담당관, 그다음에 무슨 노동부 지원 무슨 취직 보호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취직 보호 담당관이라는 거예요. 뭐 취업 담당 보호관. 그래서 그 취업 담당 보호관을 찾아가셨죠. 근데 탈북민이어도 받겠다는 직장이 있대요. 근데 왜냐면 그때 우리 취직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정부가 50만 원을 줬어요. 이 사람들을 취직시키라고. 그래서 가는 거야. 가면은 그 회사에서 써보잖아요. 50만 원을 받더라도 한 달을 일해보고는 탈북자를 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나 이런 게 너무 그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탈북자에도 괜찮다는 직장을 찾아갔고 거기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죠. 아, 거기서 그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첫 직장에 들어간 거는 사우나에 들어갔었어요. 아, 사우나에 네. 그 카운터 있잖아요. 이 네. 옷을 네, 그 네. 내주는. 근데 하루는 탈북자든 뭐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저를 되게 만족했어요.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저희는 좀 진심으로 일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대표자도 하고 뭐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좀 부정적에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내가 일하면 끝이지 회사 사정까지 왜 걱정해야 돼? 월급 받아오면 끝이 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회사 들어가면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나도 여기서 월급 가져오는 게 안정적일 거잖아요. 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장님이 쉬라 그래도 막 다른 데 일 더 하고 막 이러니까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저를 딱 취직시키고 나 좋으니까 너 같은 사람 더 있으면 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장에 제가 한 4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일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직장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국정원한테서 뭔가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조사를 받을 때 좀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저 국정원 편은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너무 그 조사받은 탈북자 분들마다 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 뭐 우리가 간첩이냐, 뭐 자기 나라를 찾아왔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다. 뭐 이런 것 되게 많아서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아마 변화되기
그러니까 변화를 막 시도하던 때에 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막 탈북자들이 붐이 일어서 너무 많이 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국정원에 딱 들어가면은요, 저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북한에서 헌법적으로 보면은 북한에 태어나는 즉시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법적인 잣대로 보면은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불법 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그 불법 땅에서 도망쳐서 자기 나라에 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가면은 그 치조하는 분위기거든요. 뭔가 잘못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조 분위기가 이렇게 A4 용지를 있잖아요. 네. 한 30장을 들고 와요. 네. 볼펜 하나 주고요. 그저 무조건 쓰래요. 아무거나. 응. 아무거나. 그렇게 시작해요. 그게 네.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준주 씨 맞습니까? 그래서 네. 뭐 82년 몇 월 며칠생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펑펑 울어요. 막 뭐 그 태국의 메콩강 건널 때 생각, 아이 두고 막 오던 생각, 두만강 건넜던 생각, 뭐 펑펑 울죠. 그때는요, 막 누가 말만 해도 울었어요. 너무 슬프니까 막 울고 있는데 왜 우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좀 아니 왜 울겠어요? 앉으세요. 그래. 앉았죠. 앉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있은 모든 내용은 뭐 나가서 발설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막 뚜루룩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 30장을 탁 줘요. 주고 볼펜을 딱 주면서 여기다 이제부터 써. 갑자기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뭐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무슨 안기부 치소실에 온 느낌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서 나도 놀랄 거 아니에요. 뭐지? 이렇게 됐는데 나 쓰라 그러거든요. 뭐 쓰죠? 이렇게 내가 질문했던지 아무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나는 거 다 쓰래요.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기를. 그래서 어쨌든 막 썼거든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에 뭐 한 10장을 쓴 것 같아요, 제가. 그 10장을 딱 썼는데 가지고 나와서 보고 다시 들어오더니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진짜 처음부터 야, 네 남편 몽골 갔지 이렇게 반말을 있잖아요. 그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남편이 몽골 가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랬더니 너 몽골에서 본 사람 있어. 뭐지? 하여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뭐 한국에 와서 막 대접받는다고 느끼진 않았었어요. 뭐 탈북민 대부분이 뭐 벽돌 한 장 올려놓지 않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벽돌 한 장을 뭐 내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려놓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온 이방인의 느낌으로다가 대해줄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계속 써요. 그냥 쭉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써서 나갔다 들어와서 또 쓰래요. 또 그러면 막 짜내는 거야. 뭐든지. 또 써요. 그걸 쓰고 나서 그 수사관이 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첫 번째 그 여자가 제일 싸가지 없었어요. 여자 수사관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남자 수사관이 왔는데 그분은 되게 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준수 씨는 나가면 꼭 대학에 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기 오면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꼭 대학 가래요. 그럼 그런 거 다 안 들리지 뭐. 지금 그냥 막 남조선 사회에 빨리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국정원 안에서 저는 독방에서는 3일. 3일 있어요. 3일을 하루 세끼 밥 들여다주고 화장실 갈 때는 문을 빼꼼히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럼 또 쫓아와요. 여자 화장실 입구까지. 또 입구에서 또 화장실 보고 사실은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죄인 조사지 일반인 조사인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친구들 얘기로는 뭐 너무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질문도 다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럼 독방에서 3일 동안 있고 그 후에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저는 3일이죠. 네. 6개월 있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기간이?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이 사람이 탈북자라는 걸 확인될 때까지 독방에 둡니다. 그래서 저는 3일이면 굉장히 짧게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크로스 체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우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우지에서 나온 다른 누군가에게 저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그거 맞아 이렇게 확인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디 평양에서 뭐 우리 남편처럼 유학을 갔어요. 네. 유학을 갔다 여기 왔거든요. 그럼 평양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죠. 응, 아무도 이 사람을 증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6개월 있어. 어, 근데 네. 남편이 좀 인내심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야, 나 3일 있는 것도 미칠 것 같았거든요. 계속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요, 담당관이 그 질문하러 들어오는 것도 막 반가워요. 진짜요? 응, 너무 사람하고 있어요. 잠도 혼자 자고 밥도 혼자 먹고 그렇게 3일 있어봐요. 미치는 거지. 아,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 그냥 참는 건데 그걸 6개월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어떻게 버텼어? 하니까 책을 봤대요. 책을 봐도 그 책을 봐도 그게 한두 시간이지. 네. 그 하여간 그리고 또 잠도 쉬지도 못하게 계속 와서 글을 쓰게 하니까 하여간 그랬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탈북하셨을 때 이제 국정원이나 정부, 민간 단체가 이제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을까요? 국정원은 저희 신분 조사. 네. 그러니까 네가 탈북자가 맞느냐. 근데 그때는 탈북민 사이에 조선족도 끼어 들어왔고요. 네. 실제 간첩도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 판별. 그러니까 국정원 조사를 끝마치면은 너는 탈북자라는 걸 인증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3개월을 교육받은 다음에 이제 사회로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배출이 되면은 국가와 민간 단체가 같이 해줘요. 그래서 국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계비 수급비를 준다든지 뭐 건강보험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건 국가가 해줘요. 근데 민간 단체가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민간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해줘요. 우리 때는 지하철도 데려가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에 가는 법도 가르쳐 주고요. 왜냐면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지하철 카드를 가방에다 두고 갈 때 탁 이렇게 찍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자 한 분이 진짜 가방에다 탁 찍은 거예요. 근데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원에서 다 배워준대요. 그 가상의 게이트를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거기를 나가는 것도 배워주는데 우리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가르쳐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서류를 어떻게 떼는지 휴대폰을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럼 휴대폰을 사는데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쓰는 뭐 이런 거를 그런 민간단체 도우미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또 국가가 가져갔어요. 하나센터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민간의 자원적인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도 그래서 모두 그러잖아요. 민관이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때는 민간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한다든지 적십자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하나센터라고 해서 아예 국가기관이 해주고 있죠. 아, 그럼 대표님이 가장 도움이 됐던 기관이나 도움이 됐던 활동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그냥 뭐 다 도움이 됐죠. 그래서 어느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찍는 거는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있잖아요. 다 잘 해주셨더라도. 저는 그 개그맨 노홍철 아세요? 네, 알죠. 네, 노홍철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희를 담당했었어요. 정착 도우미. 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뵙고 네. 식사도 자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개그맨이 뭐 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노홍철 씨가 얼마나 유명한지도 몰랐고 그냥 노홍철이 어머니래요. 아, 그러냐고. 노홍철 씨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얼굴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밥도 사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노홍철 씨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부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중추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탈북자들을 도와준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의 도움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툭 까놓고 말하면은요, 탈북자가 굉장히 높은
우리도 모르는 벽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 벽을 넘어서는 엄청난 분들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온 계층은 처음 만나는 계층은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최하위 계급 부류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그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나 그랬어 라는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사회에서 속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냥 뭐 동사무소 공무원 끝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분들이 그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막 부를 쌓고 이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를 그분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근데 캐나다 그렇게 한대요. 진짜요? 캐나다는 그 정착 도우미를 같은 동네 사람을 묶어준대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민간단체의 방법도 그거였어요. 노홍철 씨가 어머니가 우리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화도 연결하고. 그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좋은 점도 있으셨을 것 같지만은 크게 실망하거나 이건 조금 그렇다 했던 점도 있으셨을까요? 저는 제 채널에서 좀 그런 것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명 국뽕이라고 하죠. 뭐 대한민국이 좋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좋다는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유튜버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쩌면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고 탈북자를 대함에 있어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유튜브 채널로 막 먹고 산다 이런 거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였죠. 근데 오히려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저 이런 거예요. 막 탈북자들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얘기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그 탈북민들을 만나시면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뭘 확인하려고? 죽는 거 맞아? 아오지 그렇게 어려워요? 그 하루 세끼 밥 못 먹어요? 이런 거. 그 질문 들었을 때 지금은 제가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해하는구나. 자기는 하루 세끼 왜냐면 제 아들을 보고 알았어요. 제 아들에게 제가 이랬거든요. 애야 외할아버지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진짜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고난의 인구 때. 그래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야. 엄마 너무했다. 왜? 라면이라도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입장에는 쌀이 없어 밥 못하는 거는 마트에서 사오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그냥 라면 끓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애한테 쌀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동화 속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해해요. 그렇게 묻는 건데 처음에 와서는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진짜 이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은 나의 배고픔과 나의 어려웠던 과거에 대해서 뭔가 아무렇지 않게 장난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막 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진짜 제 속은 무드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가 말하는 얘기에만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서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비교는요. 비슷할 때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거는요. 지구에서 사는 거랑 화성에서 사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한테는요. 대한민국이 화성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같은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살았던 것과 비교를 해달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고 처음에는 그 성실히 대답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막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채널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탈북자분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밥 사주시면서
묻지는 마세요. 그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탈북자분들이 되게 말씀을 잘하신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세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수없이 말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들으셨어요? 심리적으로 술을 먹을 때 뭐 스트레스 해소, 잠을 잤을 때 스트레스 해소.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게 자기 이야기를 할 때요. 그때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생리대 없어서 여기 피 흘리는 게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처음에 강연에 가서 나는 있는 그대로 좀 말하는 편이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그 얘기는 빼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내 그때 그 사람이 빼달라고 하면은 빼주면 되잖아요. 안 뺐어요. 오히려. 왜? 나는 그걸 그대로 말해줌으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싶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제 강사로서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군인 친구들이 그거 듣고 정말 뭉클해한 친구들도 있고 자기 정말 잘 태어나서 고맙고 대한민국 잘 지키겠다. 그렇게 제가 군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수없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어쩌면 이 마음속의 응어리를 푸는 과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탈북자분들을 만나시게 되면은 꼭 묻지는 마시고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면은 되게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성공적인 정착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성공적인 기준은요.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넉넉하고 뭐 내가 수중에 뭐 통장에 돈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평가할 때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은 성공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우리는 어느 날 뚝 떨어졌어요. 말씀드리지만 하성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사람들과 평범하게 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탈북자분들을 평가할 때 범죄자만 아니면 잘 살았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와서 너무 빨리 잘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범죄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 유튜브에서도 범죄에 연루되려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조바심부터 벌려라. 그러면 분명히 범죄에 연루된다.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번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느 사회도 그렇지만 범죄에 한번 연루되잖아요. 그럼 못 태어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1원을 벌더라도 네 노력으로 열심히 벌 생각을 하고 그 가정들이 쌓이고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저랑 같이 온 친구도 있잖아요. 교수하는 친구도 있고요.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교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저처럼 대학이나 대학원 나온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눈에 보이게 막 활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낼 수 있고 일반 대한민국 국민하고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그들은 이미 정착 성공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최근 평양에서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영상 올렸는데 좀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렇게 관심 가는 주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평양에서 전화 오는 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요즘은 탈북민들이 북한하고 통화하는 게 뭐 일상은 아닙니다. 근데 막 너무 어려운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일단 전화 연결을 하는 브로커를 찾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데 지금은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데요. 한 탈북자 3-4명에게 연락하잖아요. 그럼 한 명은 연락처를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 중국에 전화해.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 북한 어디 출신인데 내 뭐 가족 중에 누구를 찾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그래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러면 한 일주일이나 늦으면 한 달 안에는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받은 전화는요. 내가 찾은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포에 좀 찔려 있었죠. 그래서 갖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첩보 영화 좀 그만 보라고 액션 영화를 그걸 계속 보더니 지금 저런 상상을 하고 있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보위부라고 해서 북한의 국정원 같은 곳이거든요. 뭐 기무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관은 비밀 수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 어떤 분을 매수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누구를. 그래가지고는 저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니고 저희 남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유학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학생 출신이 많지가 않으니까 북한 당국도 관리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 비밀리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밀리에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떡하니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남편 이름부터 생년월일까지 고향은 어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완전히.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네. 이렇게 탈북민 커뮤니티에 그거 올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요. 탈북자들은 누군가의 사연이 있으면 막 도와주려고 해요. 나 그 사람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북민 커뮤니티 한 100 몇 명이 있는 방에 그걸 딱 올린 거죠. 이런 사람 아는 사람. 그 개인 정보예요. 이름부터. 근데 거기에 내가 쇼킹했던 건 뭐냐면 저는 저희 남편이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 북한 대사관 떠난 날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주죠. 내가 북한 대사관에서 몇 월 며칠에 떠났는데 이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관심도 없고요. 왜냐면은 그 떠난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남편하고 사는데 그 떠난 날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메모지에 그 떠난 날이 있어요. 소름 돋죠.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와 이거 나이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딱 네 남편인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헉! 남편도 놀라고 저도 놀란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 다음에는요. 이게 국가보위부인 거 뻔히 아는데 너무 찾고 싶더라고요. 이런 짓을 하는 게 누군지. 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간첩을 잡아서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네. 거짓말 아니고 뭐 몇 억씩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어느 분이었고 받았죠. 네. 근데 그분이 하는 행동이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나 있으니까 내 연락처를 주면서 이거 어떻게 전화할 거냐 하니까 자기 아들이 뭐 어디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올 거다. 그래서 거기에다 연락을 하자. 이렇게까지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저 아줌마 사기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6개월 뒤에 전화가 온 거죠. 진짜로. 네. 근데 중국 전화가요. 저한테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통화하려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쪽에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때가 되면은 연락해. 그 동생 데려와도 되냐? 돈 보내주겠냐? 그들은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그럼 아니야 데려오지 마. 이렇게 하는 연락을 받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전화번호의 형태를 알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예, 82 이렇게, 86 이렇게 오거든요. 네. 앞번호가 86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요 단동이라고 딱 찍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단동 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받으면 영길이나 훈춘이나 이런 국경지대에서 받거든요. 단동은 어느 쪽인지 아시죠? 평양 쪽이에요. 네. 신의주 평양 그쪽은 우리 연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 집도 아닌데.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중국과 국경진 지도를 생각하면은 토끼 귀처럼 생긴 데 네. 있잖아요. 뭐 호랑이 발통이라도 그쪽 끝에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양까지 내려가서 연락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단둥에서 직접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남편 동생이 전화를 딱 하는데 그 평양 말 있잖아요. 그대로 처음 통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랑 제 그 남편 동생은요 20년 만에 통화했거든요. 집 나온 다음에. 네. 그럼 원래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도 한 엄마랑 7년 만에 통화했는데 거의 한 3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가족의 당연한 통화 상황인데 내가 딱 내 전화 줬거든요. 우리 남편은 노출하면 안 되니까 제 번호를 줬는데 번호를 딱 온 거예요. 남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시죠? 단동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도 말을 잃은 거죠. 네. 단동으로 왔는데 네. 아 나 누군데 아무께 바꿔달라요. 이렇게 네. 평양 말하는 거예요. 그 알잖아요. 아 도련님 저는 네. 처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됐고 형 바꿔달라 이러는 거. 처음부터. 그래서 좀 쫄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분위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딱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 만났어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네. 내도 평생의 소원이 너를 복수하는 거야 말로. 상상이 가요. 진짜 동생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도 다 쇼킹한 거예요. 이거 네. 뭐지? 네. 이게 과연 우리의 대화인가? 네. 근데 남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동생인지. 아. 근데 동생은 계속 너 동생도 몰라보냐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죠. 응? 엄마 아버지는 너 때문에 응? 평생을 지금 고생하게 왜냐면 평양에 추방 갔거든요. 남편 때문에. 네. 그리고 자기도 지금 군 복무도 뭐 제대로 못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뭐 불만이 가득하고 지금 악에 찬 그런 거예요.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 첫날에. 그러고 나서 우리 다 멍했죠. 다음 날에 또 통화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날에는 위챗이라는 걸 깔래요. 아, 중국 그 채팅. 예, 채팅 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또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 깔았어요. 그다음부터 제 전화기가 껌뻑껌뻑 목통 꺼졌다. 네.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켜가지고 또 막 했어요. 네. 근데 다음 날은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 다음 날도 제가 먼저 받았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 아 형수님 어제는 미안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의 전화를 받았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랬거든요. 돈을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다. 이랬더니 자기는 나라의 배려를 너무 잘 산대요. 그러니까 그딴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돌아갈 수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나중에 그 탈북민들하고 그 얘기하니까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왜요? 동생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납치돼 간 거지. 우리 남편이. 그러면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제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막 이런 거. 그래야지 이제 남편의 동생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우리는 막 다 아니라 그랬어요. 나 여기 좋고 여기서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도 보내주겠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돈 필요 없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니까 언제든 와라. 그 통화였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저희 둘 다 야 이제는 아무리 숨어도 그러니까 저는요. 인터넷에 치면 제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영상도 있고 네. 뭐 글도 있고 네. 제가 국회에서도 근무했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나와요. 근데 남편은 이름을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꽁꽁 숨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안 나가고 어떤 언론에도 안 나가고 어떤 것도 안 하고 진짜 공부만 하고 숨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찾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처음부터 그래요. 그런 거 왔을 때 아예 접촉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안전했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저나 저희 신랑은 그렇더라도 동생의 상황을 알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소식을 못 받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신고했냐 안 했냐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런 상황에 신고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라도 제가 살기 위해서도 신고하죠. 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제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 신변에 그들이 정말로 해킹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저를 죽이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다면은 뭔가 있대요. 근데 저 그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쪽이 저한테 액션 취한 날이면 죄 없는 겁니다.
성공한 건데 무슨 있겠어요. 근데 또 이런 말도 해요. 네가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쪽이 그렇게 많은 것까지 하겠냐. 근데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 얘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내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탈북민 대부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래도 막 목통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아니, 목통이 되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예 밀고 다시 깔았거든요. 네. 그리고 휴대폰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 그 수사기관에가 물어봤는데 바꿔도 또 찾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킹 당할 쓸 수 있으니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바꾸긴 했어요. 아, 네. 네, 한참 있다 바꾸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념하고 포기한 거죠. 그래 찾으려면 다 찾아. 그냥 그래도 나 여기서 살게 이런 거죠. 아, 근데 그 후로 그러면 남편 동생분이랑 또 추가적으로 연락은 안 없었어요. 예, 아, 그래서 그래요? 정보기관에서도 그거 계속 물어보는데 네. 안 왔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제가 여기서 막 유튜브 뭐 떠들어대니까 연락하기가 무서울 수도 있고.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느니 오히려 터뜨리고 내 신상에 뭔 일이 생겼을 때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저도 유튜브에 공개할 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아, 이 얘기를 유튜브에 내 이야기 올리는 것 중에 이거 올림으로 인해서 플러스까 마이너스까? 네, 처음에 마이너스여서 안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렸다가 지웠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결국은 한 몇 달을 더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들었는데 그래도 기록을 하자. 네. 기록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라도 내 마음은 어땠는지 그때 당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 정도는 알려주고 싶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런 거였죠. 아, 그럼 대표님 말고도 이제 북한 당국이 또 다른 탈북민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거나 그러는 시도가 원래 많은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형태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북한이 좀 사이버 테러가 강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탈북자의 여기에 그 악성 소프트를 심는 겁니다. 아, 네, 네. 심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탈북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뭐 꼭 이 사람 걸 막 마비시키고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너네 조심하라는 일종의 그런 사인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공포에 떠는 것만 해도 걔네는 하고 싶은 거 다 목적 달성한 거죠. 아, 그러면 약간 단순 협박이라기보다는 약간 위험 신호를 조금씩 줘서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맞아요. 거라고 예, 그 보면 될까요? 시도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굳이 우리한테 안 해도 뭔가 옮겨가고 옮겨오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아니 우리 정보 얻고 싶으면은 대한민국 국회도 해킹하는 자들이에요. 얻으려면은 뭐 금방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굳이 탈북자한테까지 보내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는 일종의 경고죠. 너 봐,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조심히 있어. 그리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위치가 다 확인되고 어디서 사는지 파악하면은 가만 냅둔대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걸려든 꼴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드러난 거죠. 이제 여기 왔다는 거를. 그냥 뭐 확인하면은 이제는 그럼 북한 당국은 탈북민들이 각자 그럼 어디 살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겠네요. 네, 하나센터라고 해서 네. 탈북민 DB가 한 4,500명 다 넘어간 적도 있었고요. 해킹 당해가지고. 아, 네. 네, 그리고 뭐 그들이 이게 한국에서도 우리 정보를 가져가면은 탈북자인지 아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북한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SK나 KT 정보도 다 가져가는 거 북한의 소행이라면은 거기서 특정 정보를 추출해내는 거는 일도 아닐 거예요. 네. 그럼 뭐 전화국 발신자 정보 알면은 어디서 사는지까지 다 아니까 뭐
다 하고 뭘 하고 다니는지까지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숨기거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저도 그렇고요. 다른 탈북자분들도 보는 건 문제 안 돼. 그냥 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냥 냅둬줘.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살게 냅둬줘. 그럼 대표님은 이제 어머님이 아직 북한에 계신 네, 거잖아요. 있어요. 그럼 북한에 계시고 이제 또 송금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안 한 지 한 5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에 네. 한 번 보내고 그다음 끊긴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돈이 못 건너갔어요. 북한으로. 아예 모든 무역이 막혔으니까요. 네. 북한에 계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계좌에다 우리 돈을 넣어주면은 중국의 브로커가 그 돈을 뽑아서 강을 건너가서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브로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보내줘도 그 브로커가 가져가는 게 뻔한데 누가 돈을 보내겠어요? 안 보냈죠.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한 뭐 예를 든다면 북한으로 가는 돈이 뭐 100만 원이다.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10만 원, 거의 10분의 1로 반토막 났대요. 다 안 가고. 근데 정말 부모를 만나거나 브로커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특수한 경우 빼고는 거의 돈 송금을 안 하죠, 이제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코로나 이후로 북한으로 송금하는 송금액이 액수도 굉장히 줄었고요. 네. 루트도 거의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북한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사실은 옛날에는 그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돈을 중간에 가로쳤어요. 국가보위부가 거기 딱 네. 앉아서 오자마자 가져가고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한 200만 원 보내면 돼요. 저는 딱 1년에 200만 원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보냈으니까 2천만 원 간 거잖아요. 저 혼자서. 그럼 다 탈북자들이 여기 와 있는 3만이 그렇게 보냈을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 있죠. 비트코인 털면 되잖아요. 아, 그거 털면은 한 번에 몇 조씩 구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네. 네, 이제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이 또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아드님이 최근에 군대 네, 둘 가셨던 보냈어요. 네. 네. 근데 아드님 보낼 때 조금 슬픈 감정이나 좀 걱정되거나 하진 않으셨을까요? 뭐 북한 군대도 아닌데요. 뭐. 그렇지만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아들이든 딸이든을 떠나서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도 했고 그리고 뭐 군이라는 데 가가지고 힘들거나 그런 걸 떠나서 불의의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걸 다 걱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람인데 그걸 안 걱정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건 분명하니까. 그리고 제가 군 강연을 8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군 환경을 뭐 견눈으로 봤지만서도 8년을 다녔으면은 제가 그러거든요. 너네만큼 군복무한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해주는데 사실 그거는 농담에 지나친 거고 군 생활은 하루를 해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들은 정말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군을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 군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견뎌내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근심 걱정은 정말 많았죠. 근데 큰 아이 보내줄 때는 막 매일을 쉬었어요. 그 군 저녁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서 오늘은 뭐 했다 그 캠프라는 데 올려요. 그 막 사진도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막 체크하고 매일 들어가면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점심 뭐 먹었는지 식단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어플에 들어가면 그랬었거든요. 근데 둘째 가니까요. 신병 훈련소 끝났다고 갔거든요. 갔는데 어머니 아들이 몇 중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몇 중 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몇 중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갈 때는 문에서 바래줄걸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애국하셨다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네, 저는 또 나쁜 거를 지적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 지적하자면은 댓글이라도 뭐 조선족과 낳은 아이는 간첩일 가능성이 높으니 뭐 철저히 뭐 조사해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이 한두 개를 무시하면 돼요. 저는 무시하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악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요. 대한민국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들은. 네. 5살에 왔고 1살에 왔거든요. 그런 아이가 중국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중국어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에 구분을 짓는 순간부터 분열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분열이 북한이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대한민국 육군으로 근무하고 있고 둘 다. 그리고 저희 막내도 이제 갈 건데 이런 이야기가 가령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주 옛날에는 어디 저기 뭐 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조상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는 건 너무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 넘어온 조상도 있고 저기 어디 뭐 이란에서 온 조상도 있을 거예요. 다 섞여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는 남한 출신이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따지는 게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생각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이 둘은 거기서 태어났고 전 남편에서 태어났고 셋째 넷째는 또 북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들을 품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첩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죠. 처벌하고 잡을 수 있으면 잡은 거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땅히 받아야죠. 근데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벼룩 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 가족 아이들 제가 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탈북자분들 다 군에 보냈어요. 다 그때 데려온 친구들이 다 갔고 저녁에 왔고 이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움보다는 아쉬움 그런 것보다는 믿음을 주시고 이해와 용서를 해주는 그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은주 대표님과 함께 이제 주은주 대표님이 살아오신 인생과 이제 생각하시는 이야기 주의 있게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진실한 사람은 꼭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각자 다르겠죠. 근데 저는 어려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다면은 세상은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았다면은 그거 하나로 세상의 성공을 이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북한에서 여러분의 삶을 단 하루라도 체험하고 싶어하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미 행운아라고 보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북한 사람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사회에 와 있는 탈북자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탈북민 분들에 대한 이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네. 뭐 한두 채널에 사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